좀 민주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는 뭐 이동희 작가 얘기할 얘기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어요. 1주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모습, 또 이재명 대표 1년의 대표로서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이건 뭐 비주류의 한계죠. 그러니까는 비주류로서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될 때도 비주류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계속 시끄러웠잖아. 그 당이 조용해지는 건 뭐예요? 그 시끄러운 사람이 다 나가서 조용해졌거든. 안철수라는 사람이 다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비주류가 이게 대표를 잡으면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DJ나 YS 같은 사람이 계속 잡아야 되는 거지. 지금 탈당을 부추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비주류의 한계다.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그 과거에 문 대표 측에 있었던 사람들, 당시 비주류지. 그래서 문 대표를 흔드는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엄청 문 대표를 가드하고 보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제일 앞장서서 이재명을 흔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네. 똑같은 겁니다. 아까 제가 국힘 그 의원들한테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하느냐, 아니면 날 공천 준 사람이 정치하느냐. 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어. 같은 논리로 그때 그렇게 보호했으면서 지금 왜 공격에 선봉에 섰느냐. 결국은 당권 싸움 아니냐, 그게?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부 치하에 신음받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총선을 위해서도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이 물러나야 뭐 총선에서 이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권 일부 또 야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그 바꿔서 생각합시다. 이재명이 없으면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대권 주자 없는 정당에서 총선이나 지방선거 이기는 거 봤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권 주자 구심점이 돼줘야 총선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대권 주자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특히 대선을 제외한 지방선거나 총선은 투표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대선은 80%까지 가지만 네. 지방선거는 뭐 50% 밑으로 총선도 50에서 55 사이 뭐 그쯤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핵심 코어들, 집토끼들이 얼마나 선거에 나가느냐, 그리고 주위 사람을 끌고 나가느냐, 무당층을 끌고 나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구심점, 당의 구심점, 당대표가 사라진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 사라진다? 그럼 그 선거 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라. 이건 흔든 것 이외에는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이준석이라든가 뭐 국민의힘의 하태경이라든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해요. 이재명 나가라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지. 총선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 공천 보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흔들림에 그 이재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본인이 1년 됐는 거 내가 돌아보면서 한번 어떻게 구심점을 스스로가 잡으면서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본인이 흔들리면 당도 흔들리는 거고 지지자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선에 이길 수가 없어요. 부 기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먼저 일단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1년 반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대표가 되기 전부터 해서 대표가 되는 이후에도 계속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백현동까지 뭐 그다음에 뭐 쌍방울까지 다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검찰 뒤지고 그다음에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뱉었다면은 저는 그나마 그래도 잘한 편이다. 저는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부분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아직도 제대로 가름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검찰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첫 번째는 당내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요. 물론 아까 그 이동윤 작가님 얘기하신 대로 비주류의 한계인 측면이 있지만 그건 이미 전제된 거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 사실은 제대로 이룬 성과가 별로 없어요. 혁신이도 사실은 흐지부지된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이게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나치게 피해자주의에다가 지나치게 대결주의, 그 다음에 지나치게 수세적 메시지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버럭 같은 분위기의 메시지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로는 저는 절대 국민들한테 어떤 설득과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의 가슴에, 국민들의 심장에 사실은 뭔가 그 가슴과 심장을 흔들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걸 전혀 못 주고 있어요. 저는
메시지 담당하는 참모들을 당장이라도 바꿔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해봐야 돼요. 사법 리스크란 말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검찰의 정치 수사가 결국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을 거고. 왜냐면 지금까지도 뭐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말만 가지고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국민의힘이나 일부에서는 이걸 사법 리스크다 그렇게 명칭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자꾸 코너에 몰아서 정말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런 지금 이 그 검찰의 수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영장 실질심사 출석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대선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할 때도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혐의가 차고 넘친다고. 지금 하나라도 입증된 게 있습니까? 대장동부터 시작해갖고 성남 FC 건 한두 개가 아니라 한 5개가 걸려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단 하나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재판 가 있는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증거 제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대장동 건은 증언만 있다가 지금 증언이 재판에 다 뒤집히는 상황이고 맞아요. 검찰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다 어디 갔느냐. 전부 언론 플레이였거든요. 언론 플레이였고 무슨 그분 이것도 다 5분고 밝혀졌고 그렇죠. 조중동 사과 안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전부 다 허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럼 이재명이 잘못했다는 불법 저질렀다는 게 있느냐? 한마디도 못 할 거예요. 진상이 없으니까 다 허상이니까. 한동훈의 법무부 혹은 검찰이 전부 언론 플레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8월에 영장 친다. 8월 다 갔는데 왜 영장 못 칩니까? 이제 또 9월 영장설 나오죠. 조금 있으면 추석 영장설 나올 겁니다. 연말 영장설 나오고 총선정 영장설. 계속 언론 플레이예요. 단 하나라도 이뤄낸 게 없어요. 그러면 윗선에서는 검찰한테 얼마나 압박을 하겠느냐. 그러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사람이 압박에 못 이겨서 쓱 입장을 바꾸는 태도를 보인다든가. 얘네들이 잘하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실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실체 없는 것은 밝혀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 기자님도 보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털잖아요. 예를 들면 변호사들 지금 압수수색 하고 있고 증언에 나선 사람들 압수수색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가지치기 수사, 그다음에 네. 별건 수사들을 계속해서 지금 가지를 치면서 수사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거는 사실은 당연히 총선을 염두에 둔 거고 저는 이제 차기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이 불판에다 올려놓고 계속해서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하면서 자 당신들이 야당의 지도자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라. 이렇게 이제 열심히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미 한동훈 장관이 언플의 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검찰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걸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근데 이게 이제 그 대선까지 염두에 둔 건데 제가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구속 기소는 못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는 하겠죠. 그러면 재판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대선 전까지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공격하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그냥 4년 내내 앞으로의 4년 내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내에서는 당연히 비명이나 반명계에서는 당연히 그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선 주자로서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의문인 거죠.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흔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저는 검찰은 그것까지도 다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문재인 대표 때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표 때도 비주류였고 흔들림을 당했고 이재명 대표도 비주류고 흔들림을 당해요. 그런데 당시 문재인과 지금 이재명의 차이점은 뭐냐? 당시 문재인 옆에 있었던 친문 인사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권력을 잡아봤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숫자도 많았고 워딩도 세련됐어요. 지금 이재명 옆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정치 경험도 일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고 치는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재명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도 대통령 그만해라. 대통령 출마 안 한다고 선언해라. 국회의원직 내려놔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다 잊으셨겠지만. 그럴 때 그때 문 대표가 뭐라고 세게 얘기했으니까 안 해서 가만히 있었다고.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줬지. 지금 이재명은 자기 혼자 싸운다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행정가로서 오래 했지만 중앙 권력 싸움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보호자일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게 본인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아까 한동훈의 그 언론 플레이는 유명하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한동훈이 바둑에서 쓰는 용어를 하두판 용어로 한번 썼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거 하두판 용어가 아니고 바둑 용어다. 꽃놀이패. 그랬더니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 한동훈이 법무부 직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꽃놀이패는 바둑 용어인데 민주당한테 바둑 용어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내가 하트판 용어로 변경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서 한동훈은 바둑 용어인지 알았다. 이게 중학교 2학년도 아니고 말이야. 어? 이런 짓거리까지 하는 인간이에요. 언론을 통해가지고,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그렇다고,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타짜들이 시위해야겠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금 검찰이 거의 사실 윤석열 정부 자체가 사실 검찰 정권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네. 이 검찰권 남용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내부 게시판 2%에서 이러한 검찰에 폭주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한동훈이 늘 지켜보고 있다. 누가 뭘 쓰는지. 네. 본인이 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이 2%에 그랬었죠. 많은 검사들이 익명으로 맞아요. 써서 윤석열 총장 할 네? 때. 그것들이 다 밖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 기사들 맞아요. 통해서. 그랬었죠. 근데 저는 진짜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2%에 지금의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최소한 예를 들어 그거를 그 날석에 비판하지 않더라도 좀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든지 이런 정도의 기본 메시지라도 내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1년을 평가했는데 그럼 이제 임기가 2년이니까 1년 남았잖아요. 앞으로 1년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정치적 모습 또 어떤 그 지향점이랄까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1년 갈 게 뭐가 있어요. 내년 4월을 모든 걸 기점으로 잡아야지. 왜 총선 지면 이재명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 거고 저는 뭐 대권도 물건도 간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 지게 지면은. 되면. 이기면.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당내에서 네. 그거를 버텨서 자기 간판으로 총선 치렀잖아요. 네. 졌어.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그러면. 거기다가 윤석열 이렇게 실정하고 폭주하고 있는데도 졌어.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년 4월 이후의 계획 짤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내년 4월에 맞춰가지고 총선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초전은 10월 달에 있습니까? 강서구청 보궐이 10월 11일.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지금 김태호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정말 뭐 나오든 어쨌든 안 나오고 뭐 무소속으로 나가든 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고 그런 방법도 있겠죠. 어떻게든 거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천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공천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으로 이거 이슈를 갖고 가든가. 원래는 이런 구청장 공천하면 현직 의원들이 입김이 가장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에 현역이 3명이나 있단 말이야. 그 3명을 교통정리를 하든가 그러면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로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 당신들 3명이 좀 양보해서 중앙당으로 넘기라든가 아니면 3명이 미는 후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경선을 올바르게 한번 치러본다든가. 지금 경선은 경선이 아니에요. 그건 여론조사지. 여론조사로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이런 구청장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조직을 확보했느냐. 한 500명 정도만 확보해도 이겨요. 왜 전화 안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패널들을 불러가지고 그 패널 그 후보들이지. 그 후보자들이 나오는 토론을 해서 패널들이 점수를 매기는 것과 또 여론조사 이거 하고 이거 합쳐서 한번 해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슈도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걸 통해 가지고 잡음 없이 후보를 내야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3명인가 후보가 나왔다고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난립된 상황에서 불공정한 경선으로 내가 탈락됐다라고 느끼면 민주당 출신이지만 민주당 안 밉니다. 사보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 그런 거를 다 하려면 중앙당에서 이건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김태우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서 아웃됐는데 이걸 다시 보고를 해서 또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표달락할 자격이 없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지금 몇 달 안 남았으니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투쟁을 잘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30에서 40 계속 요 사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40 이하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못하는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아까 구 기자가 얘기한 효능감.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는 이런 효능감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됐을 때는 그런 거 스무스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구청장 선거 또 총선에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지만 네. 민주당 지지율도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에 비하면 너무 낮아요. 사실 참담한 수준 정도의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태우 그 강서구청 그 선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본 방침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이제 김태우가 지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뭐 개소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국힘은 저는 민주당 상황을 보고 무공천을 공천으로 해서 김태우를 공천할지 아니면 다른 후보를 공천할지를 결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강서구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가불병 자체가 엄청 갈려서 사실은 그 엄청나게 공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당 지도부가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만약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대로 경선을 안 치르거나 아니면 또 희한한 인사를 만약에 전략 공천 한다고 하면은 강수구가 가불병으로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제가 봐서는 그러면 그때 이제 국민의힘은 당연히 공천을 하겠죠. 김태우를 공천하든지 예, 이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점이 상당히 사실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정천을 잘해야 된다.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걸 제대로 못하고 공정하게 안 하면 결국 우리한테 다 민주당한테 다 피해가 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중앙당이 잘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 국민의힘도 좀 볼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조강특위를 열어서 당협위원장 인선을 시작했다고 해요. 광진을의 오신환 전 의원, 이분도 왔다 갔다 한 분이잖아요. 갔다 그렇죠. 오신 분. 중랑을의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이승환 전 행정관, 경기 용인 병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 또 나경원 의원도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총선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연찬에 네. 민주당은 워크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당이 똑같이 공통점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수도권 위기론입니다. 두 당이 똑같이 느껴. 그건 희한하지? 두 당 중에 한 당은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둘다 어차피 그렇게 두 당 중에 한 당 이기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도 지금 수도권 위기라 위기론. 그러고 민주당도 수도권 위기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를 보면 민주당이 위기를 느끼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MBS 조사만 보면 위기는 맞죠.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좀 팀성공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이 수도권 위기라고 하면 지난번에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쪼그라드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때처럼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위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 좀 위기라고 봐요, 수도권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텃밭은 크게 위험이 없는데 네.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위기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보이는 인물이라는 것은 올드보이들. 나경원, 김성태 다 올드보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신한 인물이 수도권에 없어. 왜 없느냐? 내가 가면 질 것 뻔한데 누가 공천 신청을 하고 누가 뭐 지역위원장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물이 없는 거지. 인물이 없기 때문에 김태호 같은 사람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수도권에 상당히 힘들다. 또 윤석열이 폭주하면 폭주할수록 또 지지율이 정체되면 정체될수록 수도권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35% 콘크리트가 대부분 어디 몰려있느냐? PK, TK 몰려있는 거예요. PK, 맞아요. TK, 충청, 강원 이쪽에 몰려있다고요. 그래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든가 혹은 양평 땅이 문제라든가 근데 막 그거 실드 치고 있잖아요. 이런 잼버리를 전 정권 탓이라고 돌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TK, PK 표는 뭉쳐도 수도권의 국민의힘 표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 나갈 사람들은 점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현직 혹은 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 있지만 표출을 못합니다. 표출하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양당이 다 수도권 위기론이 있다고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훨씬 큰 위기론이 지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국힘은 엄청난 공천 불가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총선에 올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그 이미 윤석열 정부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 또 얼마나 나가서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뛸 거냐하고 그다음에 이미 오래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검사 출신들 현직 검사를 비롯해서 검사 출신들이 또 얼마나 공천을 받아서 그 선거에 출마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저는 그 민주당도 그 국힘의 그런 상황들을 좀 잘 보면서 네. 공천 물갈이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수준의 인사들을 그 데려와서 할 것 중용해서 할 것인지 이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예. 지금 뭐 그 말씀과 연관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사출론이 참 슬슬 나오고 있고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정치인 출신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다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이 자기 사람 아니면 믿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또 자기 사람이 어떤 실수라도 감싸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내심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인과 같이 함께 일했던 검찰 출신, 네. 아니면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네. 서울대 선후배 그래 서울대 선후배. 그런 사람들 또 지금 청와대 장관들. 용산에 같이 있던 그렇지. 그런 분들. 아니면 김건희가 추천한 사람들, 김건희 라인 이런 사람들이 대거 갈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높으시다고 그렇죠. 합니다. TK나 강남으로. 그러면 지금 현직들은 많이 잘려나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태경 같은 사람은 사실은 뭐 공천 걱정 안 했잖아요. 최근에 하태경이 제일 시끄러워요. 제일 많이 SNS에 방송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불안하니까. 본인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거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같은 사람도 내 공천이 나갈까 불안하는데 다른 사람 오직 가겠느냐. 특히 지금쯤 되면 벌써 명함 들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고요. 명함 직접 주지는 못하지 불법이니까. 근데 쓱 뭐 다른 명함 꺼내가지고 인사하고 그럼 보인다고 지역에서 상당히 불안한 거지. 강승규 같은 사람 하잖아요 막 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충성스러운 말들 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공천이 거다. 불안한 사람들이다. 자, 구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장관만 해도 뭐 추경호, 원희룡, 박진, 이영, 박민식 이런 사람도 이진복 수석, 강승규 수석, 김은혜 수석, 뭐 주진우 법률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뭐 그 외에도 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현직 검사 중에 예. 이제 그 공직 사퇴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와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사실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물론 이제 그 검찰에서 그 이 정부가 있는 동안에 승진해서 올라갈 사람들이야 남을 수 있겠지만 네. 또 어차피 승진이라고 하는 거는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다 승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외 사람들은 사실 나와서 정치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더 좋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네. 뭐 당연히 뭐 다른 지역도 공천을 잘하겠습니다만 예. 특별히 호남 공천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여러분 의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호남에서 전패했어요. 네. 안철수가 나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정통적 민주당에 적지 않은 문재인이고 안철수는 나간 사람이잖아요. 당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랬었지. 그런데 그 호남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안철수를 밀어준 거는 민주당이 한번 해초에 세게 된 거거든요. 크게. 니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래서 한번 그렇지. 개비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저는 그래서 민주당 호남 공천 다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 전국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새로운 인물로 물갈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의원을 계속 국회의원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하게 새로운 걸로 물갈이 하다가 높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만한 여론조사예요. 당연히 높은데 호남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맞아요. 다른 데는 50% 이상이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호남은 80% 이상이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현역을 바꿔달라. 바꿔야 된다.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당연히 민주당 간판 다른 뽑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개판신 거 아니냐 이거거든. 호남에 그런 여론이 있다면은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득권 타협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 그 국민의힘 자랑이 그거야. 대구 한 번씩 다 바꿔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분위기 반전시키는 거거든. 민주당도 이번에 그거 필요하다. 호남에 있는 썩은 고인물들을 다 바꿔야 된다 저는. 그래서 호남 민심을 한 번 더 이렇게 떠받들어줘야 된다. 또 이재명이 호남 출신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호남의 민심에 기울인다는 차원에서라도 크게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원래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동희 작가 이 미래 답변을 구영식. 아니 상당히 어떻게 공감이 되네요. 근데 네. 과연 저기 호남만 바꿔가지고 될까요? 라는 생각이 아니, 저는 그 1단계가 일단 호남을 일단 바꾸고. 왜냐면은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부르는 곳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인물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힘 당선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다른 지역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뭐 수도권까지도 사실은 그 공천 혁신의 대상으로 사실은 삼아야죠. 어차피 그 총선의 바로미터는 또 수도권이기도 하고 물론 또 호남이 중요한 지역입니다만은 네. 당연히 그 이동현 작가가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호남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저는 이번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 물갈이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사실 물갈이를 하지 않고는 지금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지난 총선에 밀어줬어요. 180석. 맞아. 그랬었죠. 그래서 4년이 지났어. 그 사람들 뭐 했어? 라는 반문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걸 안 바꿔. 그러면 안 되지. 안 바꾸면서 또 뽑아주세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면 민심이 뭘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또 밀어달라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두 분 말씀처럼 정말 이번 총선에서는 인물 교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김은경 혁신안 플러스에서 그보다 좀 더 세게 혁신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벌써 45분이 됐어요. 15분밖에 안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두 분이 아니지. 우리 이동영 작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동영 작가 오니까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 매달 말일날 기대 홍보를 하란 말이야. 홍보를 이동영 나온다. 자 9월 말일날 나온다. 홍보를 하란 말이야. 9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예. 이동영 작가가 월간 이동영으로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동영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